세상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있어요. 길 끝에서도 한참을 더 걸어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곳이요. 강원도 어느 산자락에 꼭 안긴 작은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바람제 마을이라 불렀어요.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소나기가 지나간 자리에 냇물이 불어나고 가을이면 단풍이 저 낙엽이 마을 길을 온통 노랗게 덮었죠. 그리고 겨울이면 눈이 왔어요. 무릎까지 쌓이는 눈이. 그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 산기슭을 등지고 홀로 서 있는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어요. 돌담은 곳곳이 무너져 있었고 지붕은 오랜 세월의 이끼가 두툼하게 올라 있었어요. 마당 한편에는 장독대가 있었는데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봄비에 젖어 윤기 나는 항아리들, 여름볕에 달구어진 항아리들, 그것이 그 집에서 가장 살아있어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그 집에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독배기 할매라고 불렀어요. 이름은 알지 못했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더 맞는 말이겠죠. 할머니의 본디 이름은 이순덕이었어요. 순할순 덕스러울 덕.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지만 마을 사람 중에 그 이름을 불러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오래오래, 아주 오랫동안. 할머니는 새벽마다 일어났어요. 닭이 울기도 전에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고 작은 텃밭에 물을 주었죠. 손마디는 굵고 거칠었어요.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이 손등 위로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고 손톱 아래에는 늘 흙이 끼어 있었어요. 씻어도 흙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땅과 함께 산 세월이 그만큼 길었던 거겠죠. 아침을 드시는 것도 혼자였어요. 작은 밥상에 밥 한 그릇, 된장찌개 한 냄비, 그리고 김치 한 종지. 숟가락 하나만 올라가는 그 밥상이 할머니의 하루를 시작했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올 때 할머니는 그 빛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말없이 조용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장을 보러 마을 어귀까지 나서는 날이면 할머니는 늘 혼자 걸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면 고개를 돌렸어요. 아낙네들은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할머니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죠. 한 번은 꼬마 아이 하나가 할머니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어요. 할매, 왜 혼자 살아요? 그 말에 아이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끌어당기며 낮게 속삭였죠. 저 할매한테 가까이 가면 안 돼. 왜냐고 아이가 물었지만 엄마는 대답 대신 아이를 안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할머니는 그것을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귀는 나이가 들어도 잘 들렸거든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그저 장바구니를 꼭 쥐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런 날 저녁이면 할머니는 장독대 앞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말을 건네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무슨 말인지는 바람만 알았겠죠. 왜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그토록 피하는지 그 이유는 아직 말씀드리기 이르네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할머니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어요. 억울함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뭔가 오랜 기다림 같은 것이 있었어요. 마치 때를 기다리는 씨앗처럼. 그것은 5월 말쯤이었어요.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섰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보통 때와는 다른 묘하게 눅눅하고 무거운 공기가 마당을 채우고 있었죠. 할머니는 코를 킁킁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텃밭은 그대로였고 돌담도 그대로였고 마당 기퉁이 감나무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장독대였어요. 큰 항아리 하나가 어젯밤에 분명히 뚜껑이 닫혀 있었는데 뚜껑이 살짝 비껴져 있었어요. 반 뼘쯤 옆으로 밀려나 있었죠.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고양이가 올라간 걸까 아니면 바람이 강했던 걸까? 항아리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고양이 발자국 같은 건 없었어요. 바람이라기엔 다른 항아리 뚜껑은 멀쩡했고요. 그날은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랬어요. 이번엔 작은 항아리 2개가 서로 자리를 바꾼 것처럼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왼쪽에 고추장 항아리,
오른쪽에 된장 항아리, 그런데 어느새 뒤바뀌어 있었어요. 항아리에는 이름표 대신 할머니만 아는 표시가 있었는데 그게 반대로 서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두려움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인지 할머니 자신도 몰랐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 달빛이 유독 환했던 그날 밤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항아리 뚜껑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낮고 더 조용한 소리였어요. 마치 누군가가 흙을 긁는 것 같은, 아니면 땅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어요.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커지지도 않았어요. 일정한 박자로 규칙적으로 조용하게 계속되었죠. 할머니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어요. 맨발로. 5월의 밤마당은 서늘했어요. 발바닥 아래로 흙의 냉기가 올라왔죠. 장독대 앞에 섰어요. 달빛 아래에서 항아리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윤기 나는 표면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항아리, 오래된 옹기 항아리 하나, 그 아래 흙이 달랐어요. 주변 흙보다 더 어둡고 더 촉촉해 보이는 흙이 항아리 밑동 둘레를 감싸고 있었어요. 마치 아주 조금씩 땅이 그 항아리를 삼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어요. 손가락 끝이 그 흙에 닿는 순간 그 소리가 멈추었어요. 완전히 갑자기. 할머니는 손을 거두었어요. 일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달이 구름 뒤로 숨어들었고 마당은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갔고 감나무 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정막.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장독대 앞에 더 자주 앉아 있었어요. 낮에도 밤에도. 항아리들을 바라보면서 오래된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처럼 눈빛이 먼 곳을 향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수근거렸어요. 저것 봐, 또 저러고 있어. 원래 좀 이상하다니까. 그 말들은 바람을 타고 할머니 귀에 닿았겠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장독대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바람제 마을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그게 벌써 40년도 더 된 일이에요. 24살이었어요. 그 시절 24이면 이미 아이 하나쯤 낳은 어머니였던 사람도 많았지만 순덕이는 그의 봄에 비로소 이 산골 마을에 신부로 왔어요. 등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 손에는 어머니가 싸준 된장 항아리 하나를 들고서요. 이게 내 미천이다. 이 된장이 떨어지기 전에 내 손으로 새 된장을 담글 줄 알아야 한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어요.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죠. 남편은 허진수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람제 마을 토박이로 목수 일을 하는 과묵한 남자였어요. 말은 적었지만 손은 부지런했고 눈빛은 맑았어요. 장가 한 번 못 가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다가 어느 먼 친척의 소개로 순덕이를 맞이하게 된 거였죠. 첫날 밤 둘은 거의 말이 없었어요. 그저 어색하게 마주 앉아 있다가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밥은 맛있게 드셨어요?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 진수의 귀가 빨개졌다고 나중에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해주었어요. 함께 산 세월은 짧았지만 깊었어요. 아이도 생겼어요. 남자아이였는데 눈이 크고 귀가 살짝 양쪽으로 벌어져서 꼭 아빠를 닮았어요. 이름은 진호라고 지었어요. 진수의 진, 하늘호. 하늘처럼 넓은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요. 진호가 태어난 그해 가을 순덕이는 처음으로 직접 된장을 담갔어요.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메주를 쓰고 항아리에 소금물을 붓고 뚜껑을 덮으면서 속으로 빌었어요. 우리 가족이 이 된장처럼 오래오래 잘 익어가기를. 그런데 운명이란 건 빌어도 안 들어줄 때가 있더라고요. 진호가 3살 되던 해 겨울 진수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발을 헛디뎌 가파른 비탈을 굴렀는데 한겨울 눈 쌓인 산에서 한참이 지나서야 마을 사람들이 찾아냈어요. 몸은 건졌지만 다리를 크게 다쳤고 이후로 오래 앓다가 이듬해 봄에 세상을 떠났어요.
진호가 딱 4살 되던 봄날이었어요. 진달래 피는 날. 혼자 남겨진 거예요. 28의 순덕이가. 시어머니도 그 다음 해에 상심으로 몸져 누워 돌아가셨어요. 순덕이 혼자 남아 진호를 키웠어요. 남의 밭일을 도와주고 삭을 받아 아이 입에 밥을 넣어주면서요. 손은 갈라지고 등은 굽었지만 진호 앞에서는 웃었어요. 늘 웃었어요. 엄마 왜 웃어요? 진호가 물으면 순덕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있으니까. 그런데 진호가 12살 되던 해에 아이가 사라졌어요. 아침에 잠을 깼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방 안에도 마당에도 뒷산에도 없었어요. 순덕이는 온 마을을 뛰어다니며 아이 이름을 불렀어요. 진호야, 진호야. 목이 쉬도록 불렀어요. 그런데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이 수색을 도와주기는 했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이를 찾지 못하자 하나 둘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한 게 저 여자가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게 아닐까. 처음엔 아주 작은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말이라는 건 물처럼 퍼지잖아요. 작은 구멍 하나에서도 물이 새듯 그 말은 조금씩 퍼져나갔어요.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어딘가에 버린 거 아니야. 아니면 그 장독대 밑에 뭔가 있는 게 아닐까. 그 마지막 말이, 그 소름 끼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일단 퍼지기 시작하자 막을 수가 없었어요. 순덕이는 장독대 아래에 무언가를 묻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 아이를 그 아래 묻었다는 말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믿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얼마나 억울한 것인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조금씩 아시겠죠. 그런데 그 억울함을 증명할 길이 없었어요. 아이는 없었고 진실은 묻혀 있었으니까요. 땅 아래 장독대 아래 깊숙이. 그로부터 40년이 흘렀어요. 순덕이는 바람제 마을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나로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아이가 어릴 때 살던 그 집에, 아이가 뛰어다니던 그 마당에, 아이 눈높이에서 바라보이던 그 장독대 앞에. 마을에서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봄날 꽃씨가 바람에 날리는 것보다 훨씬 빠른 법이에요. 처음 그 말을 꺼낸 건 당시 반장 댁 안악이었다고들 해요. 하지만 그 안악도 나중엔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워낙 오래된 일이니 누가 먼저였는지는 아무도 기억 못했어요. 다만 모두가 기억하는 건 하나였어요. 저 여자의 아이는 실종된 게 아니다. 저 여자가 뭔가 했다. 그 막연하고도 잔인한 믿음이 마을 전체에 뿌리를 내렸어요. 처음에 순덕이는 변명을 하려 했어요. 내 아이를 제가 왜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믿고 싶지 않았어요. 변명은 변명으로만 들렸고 눈물은 연기처럼 보였어요. 오히려 더 세게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은 더 냉랭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이 왜 마을을 떠나지 않아? 떠나는 게 정상 아니야. 그런 말도 들렸어요. 마치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죄인의 증거라는 듯이. 순덕이는 점점 말을 잃어갔어요. 처음엔 설명하려 했고 다음엔 호소했고 그 다음엔 침묵으로 버텼어요. 그 침묵이 또 사람들에게는 수상하게 보였겠죠. 죄책감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침묵해도 어느 쪽이든 불리했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와도 그 후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굳어졌어요. 처음엔 의심이었던 것이 세월을 거치면서 사실처럼 굳어지는 것처럼요.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면서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설명 없이 맥락 없이. 저 집 할매는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것뿐이었어요. 순덕이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었어요. 혼자서 봄을 맞고 혼자서 겨울을 났어요. 아플 때도 혼자였어요. 한 번은 고열로 사흘을 앓았는데 마당에 쓰러져 있었어요. 이웃집 담 너머로 보인 그 모습을 마을 사람이 보고도 모른 척했어요. 그날 밤
순덕이는 흙바닥에서 새벽이 밝아오는 걸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왜 여기 있나?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 생각은 이랬어요. 그래도 진호가 찾아올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해. 그 생각 하나가 40년을 버티게 해준 거예요. 추석이면 마을에 온기가 돌았어요. 집집마다 차례 지내는 냄새, 전 부치는 냄새, 웃음소리, 발자국 소리. 그 소리들이 담벼락을 타고 넘어와 순덕이 귀에 들어왔어요. 순덕이는 그날도 혼자 밥을 먹었어요. 그냥 밥이 아니었어요. 진호 몫으로 밥 한 그릇을 더 떠서 상에 올려두었어요. 빈 그릇이었지만 그 자리만큼은 비워두지 않았어요. 절대로. 어느 해 추석이었어요.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조심스럽게 살인문 앞에 와서 말했어요. 순덕 씨 전 좀 드릴게요. 문 밖에 두고 가려는 것이었어요. 순덕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안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그 어르신은 그냥 놓고 갔어요. 순덕이는 어르신이 간 뒤에 나와서 그 전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방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 전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눈물 한 방울이 손등 위에 떨어지는 것도 몰랐어요. 닦을 생각도 없었어요. 인정이라는 게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기다리면 안 되는 건지 순덕이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 전 한 접시가 그날 밤 유독 짜게 느껴졌다는 것만 알았어요. 눈물 탓이었을 거예요. 7월 초순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바람제 마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오후 늦게였어요. 처음엔 가랑비처럼 가늘고 조용히 내리더니 저녁이 되자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까지 더해져 감나무 가지가 크게 흔들렸어요. 돌담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고 마당에는 빗물이 고여 작은 웅덩이가 생겨났어요. 순덕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소에도 깊이 자지 못하는 편이었지만 그날 밤은 특히나 뒤척였어요. 빗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창틀을 두드리는 빗소리,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밤중이었어요. 자정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갑자기 바깥에서 묵직한 소리가 들렸어요. 쿵 하고. 한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연달아. 순덕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가슴 깊이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당으로 나갔어요. 비는 어느새 폭우가 되어 있었어요. 한 발짝만 나가도 몸이 흠뻑 젖었어요. 순덕이는 개의치 않았어요. 맨발로 빗속을 걸었어요. 발밑에 빗물이 찰랑찰랑 고여 있었어요. 장독대였어요. 여러 개의 항아리가 쓰러져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항아리, 진수가 신혼 때 장만한 그 옹기 항아리 그것이 옆으로 쓰러져 있었어요. 뚜껑은 저 멀리 굴러가 있었고 항아리 주변 흙이 크게 파여 있었어요. 빗물이 그 파인 곳으로 모여들어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죠. 순덕이는 쓰러진 항아리를 일으키려 두 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손가락 끝에 뭔가 닿았어요. 항아리가 아니었어요. 흙 속에서 빗물에 씻겨 반쯤 드러난 무언가가 있었어요. 천이었어요. 오래된 누렇게 변한 천이요. 손으로 가리키면 다 가릴 수 있을 만한 크기의 보자기였는데 흙 속에 단단히 묻혀 있다가 빗물에 토사가 쓸리면서 밖으로 삐져나온 것 같았어요. 순덕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손이 떨렸어요. 빗속에서 뭔지도 모를 채 그 천 끄트머리를 조심스럽게 잡아 당겼어요. 잘 빠지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흙 속에 있었던 거라 땅이 꽉 붙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덕이는 무릎을 꿇었어요. 빗물이 무릎 아래로 고였어요. 두 손으로 천 주위의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손톱이 흙에 닿고 빗물이 파인 자리를 다시 채우고 또 파고 또 채워지고. 얼마나 팠을까요? 드디어 천이 빠져나왔어요. 보자기였어요. 작고 오래된 보자기. 무언가를 싸서 묶어놓은 것이 분명했는데 묶은 끝마저 흙에 물들어 갈색이 되어 있었어요. 순덕이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서 있었어요. 폭우 속에서 온몸이 빗물에 젖은 채로
그 보자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등잔에 불을 켰어요. 떨리는 손으로 심지에 불을 붙였어요. 불빛이 흔들렸어요. 보자기는 방바닥에 놓아두었어요. 바라보기만 했어요. 한참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열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쉽게 손이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알 것 같았거든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맞다면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조차 모르겠었거든요. 보자기를 푸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끈이 꽉 묶여 있어서만은 아니었어요. 손가락이 떨렸거든요. 풀었다가 멈추고 다시 잡아당겼다가 또 멈추고.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벽 위에서 춤을 추었어요.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들렸어요. 지붕을 두드리고 처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드디어 보자기가 열렸어요.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작은 노트였어요. 표지가 흙에 얼룩지고 가장자리가 삭아 있었지만 그래도 글씨는 남아 있었어요. 삐뚤빼뚤한 어린아이의 글씨로 쓰인 글자들이. 순덕이는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엄마한테 드리는 편지. 최진호 씀. 순덕이는 숨을 멈췄어요. 손이 더 크게 떨렸어요. 그 글씨를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진호의 글씨였어요. 진호가 12살 때 어디선가 배운 약간 오른쪽으로 기운 그 특유의 글씨체. 연필 힘이 세서 종이가 살짝 눌린 자국까지도 다 기억했어요. 40년이 지나도 잊지 않았어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엄마, 나 잠깐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아빠 무덤에 꽃 드리러 가는 거예요. 빨리 올게요. 진호가. 그 한 줄이었어요. 오해의 전부가 담긴 그 짧은 한 줄이. 진호는 그날 아침 아버지 산소에 가려고 혼자 길을 나섰던 거예요. 멀고 험한 길을 12살 아이 혼자서. 엄마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편지 한 장 써서 장독대 아래 묻어두고. 나중에 엄마가 항아리 들어올릴 때 발견하길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순덕이는 그날 장독대 앞에 갈 일이 없었어요. 하필 그날은 남의 밭일을 도우러 새벽같이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왔거든요. 그러니 편지를 볼 수가 없었죠. 두 번째 물건은 낡은 노끈으로 묶인 작은 천 조각이었어요. 풀어보니 그 안에 진달래 꽃잎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전에 말라붙어 형태만 남은 꽃잎들이었어요. 아버지 무덤 앞에 바치려고 꺾어 두었던 걸까요? 아니면 엄마한테 주려고 가져온 걸까요? 진호 마음을 이제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순덕이는 그 꽃잎들을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오래되어 바스러질 것 같은, 그러나 아직 꽃잎의 모양만은 남아있는. 그것을 들여다보며 순덕이는 오래, 아주 오래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손바닥 위 꽃잎 위에 떨어졌어요. 두 번째 보자기를 더 살펴보니 노트 뒤쪽 페이지에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낯선 지명이었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짧게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엄마, 나 여기 있을 거예요. 찾아와요. 그 주소는 강원도 어느 다른 마을 이름이었어요. 진호가 길을 잃고 다른 마을 사람에게 거두어진 것이었어요. 12살 아이가 산길에서 길을 잃고 발이 다쳐서 걷지 못하게 되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나무꾼 부부가 아이를 데려다 돌봐준 거였어요. 아이가 엄마 집 주소를 기억하지 못했고 나무꾼 네가 관청에 신고하러 읍내에 나갔지만 공교롭게도 마을 이름이 비슷한 곳이 있어서 착오가 생겼어요. 결국 아이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결론이 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순덕이에게는 소식이 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호는 그 나무꾼 네 밑에서 자라났을 거예요. 그들이 돌려보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이가 엄마한테 돌아가려 했지만 길을 몰라서 그 마을에서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그게 삶이 되어버린 게 아닐까요? 그게 얼마나 긴 세월이었을지, 어머니를 그리워한 날이 얼마나 많았을지. 그 노트에는 그 이야기가 조금씩 적혀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쓴 글씨로 그러나 어른의 그리움만큼 무겁게. 순덕이는 그 노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어요. 창밖이 조금 밝아왔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진실이 40년 만에 흙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 노트가 세상에 드러나는 데는 보름이 걸렸어요. 순덕이가 먼저 입을 연 게 아니었어요. 읍내 우체국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 그 주소에 우편을 보낼 일이 있어서 그 마을 이름이 나왔는데 순덕이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표정이 크게 달라진 걸 우체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보았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고 순덕이는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나이든 집배원 아저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이 찾는 거예요?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집배원 아저씨가 나섰어요. 그 마을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편지를 전해주겠다고 했어요. 직접 그 마을로 가 수소문을 해주겠다고도 했어요. 그 아저씨가 왜 그랬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할머니의 눈빛 때문이었다고 나중에 말했대요. 그 눈빛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집배원 아저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 마을에서 최진호라는 이름의 중년 남자를 찾았다고요. 50 넘은 남자였는데 어릴 때 길을 잃어 그 마을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지금도 어머니를 찾고 있다고 해마다 고향 쪽 방향으로 길을 나섰다가 돌아온다고. 그 말을 들은 날 순덕이는 마당에 나가 장독대 앞에 앉았어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도 없이 눈물도 없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아주 천천히 입술 사이로 말 하나가 나왔어요. 왔구나. 그 소리가 어찌나 작았던지 바람이 데려가지 않았으면 아무도 못 들었을 거예요. 마을에 소식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집배원 아저씨가 우체국에서 얘기하지 않았어도 소문이란 건 어디로든 새어 나가거든요. 며칠 만에 마을 전체가 알게 되었어요. 독백이 할매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날 장독대 아래에서 나온 편지 이야기를.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리가 있어 라는 표정이요. 그런데 집배원 아저씨가 노트를 가져와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은 말을 잃었어요. 그 어린아이의 글씨가 그 엄마한테 드리는 편지라는 글자가 사람들 가슴에 박혔어요. 반장댁 안악이 가장 먼저 왔어요. 살인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순덕 씨 나예요. 순덕이는 마당에서 장독대를 닦고 있었어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천천히 항아리 옆면을 닦으면서 그냥 있었어요. 그 안악이 말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처음에 그 말을 퍼뜨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오래됐지만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순덕이는 항아리 닦던 손을 멈추었어요. 잠깐 그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려? 그 말을 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부드럽지도 차갑지도 않은 목소리였어요. 그냥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그 안악은 울었어요. 순덕이는 울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엔 마을 어르신들이 왔고 그 다음 날엔 안악내들이 들르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들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 감자 몇 개. 크고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것들이 수십 년의 침묵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순덕이는 받았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마워요라고만 했어요. 딱 그 한마디. 어떤 젊은 안악은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순덕이는 그 안악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 가득한 흙이 베인 그 손으로. 뭐려? 모르는 것도 죄는 아니죠. 그 말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울렸어요. 진호가 마을에 온 것은 그의 늦어름이었어요. 50 중반의 남자가 버스에서 내려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 서 있었어요. 키는 그럭저럭 컸고 귀가 살짝 양쪽으로 벌어져 있었어요. 아버지를 닮은 키였어요. 그리고 눈이 컸어요. 엄마 눈이었어요. 마을 사람 몇이 멀리서 그를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는 얼굴이 아닌데도 알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순덕이는 마당에 있었어요. 장독대 앞에서 항아리들을 살피고 있었어요. 진호가 살인문을 밀고 들어설 때 삐걱 소리가 났어요. 순덕이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돌아보았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새소리도 바람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뭔가 오래 막혀 있던 것이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순덕이는 장독 닦던 걸레를 그대로 놓아버렸어요. 걸레가 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순덕이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달려가지 않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진호도 걸어왔어요. 반쯤 오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흙바닥에. 그리고 두 손을 바닥에 짚었어요. 흐느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뭔가를 말하려 할 때마다 목소리가 잠겼어요. 순덕이는 그 앞에 섰어요.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었어요. 주름 가득한 손이 아들의 흰 머리카락 위에 살며시 놓였어요. 많이 컸구나. 그 말이 전부였어요. 40년의 세월이 그 5글자 속에 다 들어갔어요. 진호는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도 없이 온몸으로 울었어요. 그리고 순덕이도 이번엔 눈물을 참지 않았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렸어요. 마당에 장독대 앞에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 있었어요. 뒤에서 마을 사람들이 먼발치에서 보았어요.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이 순간이 그 두 사람의 것임을 모두 알았어요. 그날 저녁 순덕이는 밥을 지었어요. 오랜만에 2개의 그릇이 밥상에 올라갔어요. 진호는 밥 한 그릇을 아주 잘 먹었어요. 순덕이는 먹는 것보다 바라보는 쪽이었어요. 아들이 숟가락을 드는 것을, 씹는 것을, 삼키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았어요. 40년치를 한꺼번에. 된장찌개 엄마 거 맞다. 진호가 그렇게 말했어요. 순덕이는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짜로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찌나 예쁘던지 진호는 잠깐 말을 잊었어요. 그날 밤 비가 개인 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순덕이는 자리에 누웠어요. 옆방에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으로 편안하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순덕이는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금방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마을에는 조용한 변화가 생겼어요. 집집마다 순덕이 집 앞을 지나갈 때 예전처럼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작게 목례를 했어요. 큰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40년의 세월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이들이 살인문 앞에서 들여다보았어요. 할머니, 저 진호 아저씨예요. 응, 맞아. 아저씨 왜 울었어요? 오래 못 봤으니까. 저도 엄마 오래 못 보면 울어요. 순덕이는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렇지. 다들 그러지. 장독대는 그대로였어요. 쓰러진 항아리들을 다시 세웠어요. 진호가 도왔어요. 무거운 옹기 항아리를 아들과 함께 들어올릴 때 순덕이는 그 무게가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어요. 힘이 더 생긴 게 아니었어요. 옆에 누가 있는 것만으로도 같은 무게가 반이 되는 거더라고요. 항아리들이 다시 줄지어 섰어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이끼 낀 돌 위에 나란히. 봄볕에 달구어지고 여름비에 젖고 가을바람에 식고 겨울 눈 속에 묻혀 있다가 다시 봄이 오면 제 모습을 드러내는 항아리들. 그 장독대가 50년 넘게 간직해온 것이 결국은 편지 한 장이었어요. 12살 아이가 쓴 엄마한테 드리는 편지가. 진실이란 건 그런 거예요. 땅 속에 묻혀도 사라지지 않아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은 나오거든요. 빗물에 쓸려서 바람에 드러나서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언제가 됐든 반드시. 순덕이는 그 이후로도 바람제 마을에서 살았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옆 마을에 자리를 잡고 자주 찾아오게 되었어요. 보름에 한 번 아니면 그보다 더 자주. 들어서는 살인문 소리가 날 때마다 순덕이는 장독대 쪽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거창한 사과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저 스치듯 지나가듯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장날에 순덕이 옆에 서서 나무를 함께 고르기도 하고 비가 오면 우산 있어요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런 아주 작은 것들이 40년의 거리를 좁혀 나갔어요. 벽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벽돌 하나씩 빠지듯. 어느 봄날 저녁이었어요. 순덕이는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 항아리들이 노을을 받아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큰 항아리, 작은 항아리, 오래된 항아리, 새 항아리. 다들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 자리에 있을 것들. 순덕이는 항아리 하나를 손으로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흙의 질감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거칠고 서늘하고 오래된 흙의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그 아래 한때 작은 편지 하나가 묻혀있던 그 자리. 이제는 빈자리였어요. 그러나 빈 게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는 이미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어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그러나 분명히 있는 무언가가. 아마도 그게 인연이라는 거겠죠. 끊어진 것 같아도 끊어지지 않는. 잊힌 것 같아도 잊히지 않는. 땅속 깊이 묻혀 있어도 때가 되면 반드시 나오는. 순덕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이 시렸어요. 한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천천히 일어나 장독대를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항아리들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말없이 그러나 확실히. 그리고 순덕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밥을 지어야 했거든요. 2그릇 분량으로. 진호가 오늘 올 거라고 했거든요. 마을 끝자락 산기슭에 기댄 그 작은 집에서 연기가 올랐어요. 저녁 짓는 연기가. 그 연기가 늦봄 바람을 타고 올라가 하늘 어딘가로 흩어졌어요. 조용하고 따뜻하게. 인연은 돌고 돌아서 온다고 했어요. 때로는 땅속을 돌아서, 때로는 낯선 마을을 돌아서, 때로는 40년을 돌아서. 하지만 결국은 와요. 반드시. 그리고 왔을 때는 어쩌면 더 깊어져 있을 거예요. 그 마을 끝자락 장독대 앞에 오늘도 봄이 오고 있었어요.